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대왕 비둘기 후퇴.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목을 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이제 연준이 완전히 비둘기로 돌아섰다. 비둘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왕 비둘기다라는 지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꼭 한 달 전 FOMC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특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도 논의했다. 금리 인하가 마치 눈에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대왕 비둘기란 얘기도 나왔고 이제 금리 인상의 모든 것은 끝났다. 내일 모레 금리 인하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때에 베팅을 하는 그런 금리 선물 투자자들이 한때 8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아주 비둘기 분위기가 완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나온 1월 달의 FOMC 입장은 이 대왕 비둘기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듯한, 기본적으로는 비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 인하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은 것,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추가 강경 긴축 기조를 선언했던 그 단어, 이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책 성명서부터 우선 이 매파적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금리 이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책 성명서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정책 성명서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인플레 2%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이것은 인플레가 2%로 떨어진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 2%라는 것은 2%대가 아니고 2%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CPI가 3.2%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배 반, 1.5배가 높죠. 그다음에 이 PCE, 건원 PCE 떨어졌다고 해서 2%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2.6 또는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2%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그런 징후, 거시경제상의 지표가 있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시, 새벽 4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주 작심한 듯이 1월 달 있던 대왕 비둘기 기조에서 후퇴한 내용들을 많이 털어놨습니다. 인플레와의 전쟁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에 있지 않다. 금리 인하를 하자는 제안, 그러니까 FOMC 위원들 중에서 우리 금리 인하합시다라는 제안 없었다. 근데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해서 3월 달 시장 금리 인하 수립하다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지금 연준의 그 FOMC 1월 회의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분위기로 봤을 때 3월 달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겠지만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 의장이 특정 개월, 특정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기자의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하는 형식을 빌었지만은 시장이 지금 3월 금리 인하 배팅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지금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에 바다한데 한마디로 제롬 파월의 속내는 뉴욕 증시 놀고 있네. 3월 금리 인하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책 성명서가 나올 때부터 뉴욕 증시는 좀 휘청휘청하기 시작을 해서 제롬 파월의 3월 금리 인하 사실상 부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굳은 표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매파로 돌아갔다. 이것은 아니고요. 대왕 비둘기라는 지난달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반성하는 듯한 내가 12월 달에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것 아닌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대왕 비둘기에서 대왕 정도 말 떼고 그냥 어떤 비둘기 정도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요.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할 때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일각의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려가는 길에도 덜컹덜컹 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은 금리 인하 하락 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내려가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돌덩이를 만나서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금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심리가 계속 만연을 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또 지나친 과열이 와서 그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폭락 사태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도적으로라도 금리 인하기에도 일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하는 척하다가 좀 유보하고 또 하는 척하다가 유보하는 이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우여곡절 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롤러 스케이트를 좌우하는 요인은 뭐냐? 한마디로 거시경제 지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고요.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잡히느냐? 인플레가 2% 이하로 떨어진다면 금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2%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2%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고용 지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냉철하게 이 시각을 갖고 봤을 때 사실 지금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문구에서 삭제가 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확신, 자신감, 그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3월 말고 이제 5월로 기대감이 또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3월이든 5월이든 생각하는 사람의 뭐 자유겠죠.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특히 그 일부 그러니까 랠리를 기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월이 안 된다면 그 바로 다음 달 연준이 언제냐라고 해서 세어보니까 5월 달에 FOMC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하면 6차례도 인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0.25%포인트만 내려도 1.50은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올해 0.75%포인트가 전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기대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해왔느냐. 주로 보면 5월 달 같은 때 금리 인하 잘 안 합니다. 네.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금리 인하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변동은 주로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도 나오고 또 점도표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폭넓게 거시경제 지표를 반영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갑자기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고용이 둔화돼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오면 5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경제적 조건을 놓고 보면 6월 달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6월 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예단하지는 말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대차 대조표 축소. 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또 연준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를 논의를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었는데 일단 3월에 더 논의하겠다라는 결정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보다도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얘기. 현재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하는 것을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이렇게 현재 지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자산, 부채, 그러니까 차변, 대변 양쪽을 줄여서 연준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연준이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할 때 돈을 풀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풀면서 시중에 돈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요 양적 완화 축소를 중단하면 금융시장은 급격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차 대조표 축소를 없애는 것은 올해 말이나 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네. 3월 달에 집중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3월 달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한 FOMC의 공식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분위기. 그래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대왕 비둘기에서 매파로 돌아선 게 아니라 연준은 여전히 비둘기 기조에 있다. 3월 달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해버리는 그 조처 우리 좀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3월 FOMC 회의가 벌써부터 무게가 많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옐런 국채 폭탄.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경매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밤사이에 국채 금리도 많이 흔들렸는데 이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이 더 센 것은 미국 재무부입니다. 미국 재무부를 끌고 가고 있는 제닛 옐런. 자, 우리나라 언론의 주목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물량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QRA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1분기에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를 발표를 했어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 이것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하나의 트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서 제닛 옐런이 국채 물량의 조절에 관한 시기별 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1분기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요즘 경제가 좋으니까 1분기로 다 몰고 2분기, 3분기에 가면 오히려 국채 물량을 줄이겠다. 이러니까 뉴욕 증시에 채권 사고 파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보다도 미래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4월 달 되면 5월 달 되면 금리가 크게 떨어지겠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오히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아주 고도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매는 지금 맞고
선거를 눈앞에 두면 그때 가서는 금리를 내리겠다. 네. 이것은 연준 기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준이 6월 달 정도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도 국채 금리 인하를 조금 연기했다. 그래서 3월 달 지나면 본격적인 국채의 쇼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발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달러 역주행,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달러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환율의 안정, 우리나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달러가 좀 떨어져 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한동안 떨어지던 달러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3월 달 금리 인하한다는 할 것이라는 뉴욕 증시의 그런 과다한 기대 때문에 달러가 그동안에 떨어졌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은 아니야 이러니까 그냥 반등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산을 내려갈 때 달러 역시 금리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는 하향 안정화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 벌쩍벌쩍 뛰는 여러분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도 좀 환율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슈퍼볼,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죠. 미국 프로풋볼 리그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이제 곧 열리는데 이걸 두고 올해 미국 대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금리 인상도 아니고요. FOMC도 아니고 국채도 아니고 모든 관심이 지금 슈퍼바울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슈퍼볼이라고 그러니까 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슈퍼볼은 아니고요. 영어로 BOWL, 바울을 우리나라에서는 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것은 큰 그릇입니다. 저기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미식축구 우승하는 사람의 큰 그릇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슈퍼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11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 11일 날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슈퍼 바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슈퍼 바울 여기에 지금 스위프트라는 미국 최대의 가수가 지금 나타나서 가뜩이나 슈퍼 바울 자체도 관심이 높은데 미국 최대의 지금 이 노래 스타 가수까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스위프트의 남자 애인이 트래비스 켈시인데 이 캔사스시티 팀입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의 남자 친구 애인이에요. 트래비스 켈시가 속한 캔사스 팀이 슈퍼볼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이 결국 11일 날 열리는데요. 지금 일본으로 곧 가야 돼. 일본에서 지금 쇼를 해야 되는데 한 일본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지금 그 슈퍼볼 현장에까지 스위프트가 나타나오는데 이 스위프트가 4년 전 선거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네. 근데 4년 전에는 스위프트 인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세계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또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공화당 트럼프로서는 아주 망연자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트럼프 캠프에서 스위프트는 그러니까 미국의 탑 가수 스위프트는 그 KGB의 에이전트다 해서 지금 탑스타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정치판에서의 이전 투구는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왕 비둘기 후퇴, 대차 대조표 축소, 옐런 국채 폭탄, 달러 역주행, 그리고 슈퍼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